여러분, 우리가 보통 금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음, 뭐 운 좋게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네, 맞아요. 거대한 금덩이를 캐내서 벼락부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흙먼지만 뒤집어 쓴 채 허탕을 치는 약간 그런 고전적인 서부 시대의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빈손, 전형적인 그 골드러시 시대의 씁쓸한 이미지죠. 그런데 만약 이런 금광이 있다면 어떨까요? 광산 주인은 곡괭이질 한 번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무려 80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와, 80조 원이요? 네. 반면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캐내는 1등 광부는 쉴 새 없이 금을 캐내면서도 정작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거 좀 이상한데요? 게다가 전체 광부의 99%는 금을 캐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돈을 내며 땅을 파고 있다면요? 듣고 보니 그건 광산이라기보다는 설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카지노에 더 가깝게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카지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2026년 현재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네, 흥미진진하네요. 여러분, 나도 퇴사하고 유튜브나 해볼까? 라는 생각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죠. 혹은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긁어모을까 호기심을 가져보신 적도 있겠죠. 이번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은 미스터 비스트의 거대한 제국 뒤에 숨겨진 진짜 생존 수학과 그가 활용하는 규모의 경제 전략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운동장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브리핑을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수치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알파벳의 2025년 결산 보고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유튜브의 총 매출이 600억 달러, 하나로 약 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80조 원? 네,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뮤직 같은 구독 서비스 매출만 19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그 넷플릭스의 매출마저 가뿐히 뛰어넘은 거대한 제국이 되었죠. 와, 진짜 플랫폼은 그야말로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네요. 하지만 정작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현실은 정말 차갑습니다. 그 한국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네. 통계청과 국세청 자료를 보면 철저하게 99대 1의 파레토 법칙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상위 1%가 평균 13억 2천만 원의 엄청난 매출을 올릴 때 하위 90%는 네, 하위 90%인 약 3만 명 이상의 창작자들은 연수입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본다는 뜻이죠. 장비나 제작비를 빼면 완벽한 적자네요.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플랫폼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으는데 정작 그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미스터 비스트는 왜 항상 인터뷰에서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종이 위의 억만장자일 뿐이다 라고 앓는 소리를 할까요? 그게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미스터 비스트의 제작비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작비요. 네. 2025년 한 해 동안 그의 메인 채널은 무려 800억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6억에서 7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죠.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가 영상 한 편을 만드는데 얼마를 쓸 것 같나요? 글쎄요. 스케일이 크니까 한 3억, 5억 원 정도 쓰지 않을까요? 평균 3천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를 씁니다. 하나로 약 40억에서 65억 원이죠. 65억 원이요? 한 편에요? 심지어 아마존과 함께하는 비스트 게임즈 같은 대형 기획에는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 이상이 단 한 편의 영상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10분? 20분짜리 영상 하나에 130억 원을 태운다고요? 할리우드 영화 제작비 수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 조회수가 터지면 유튜브에서 주는 광고 수익, 즉 애드센스 수익으로 그 엄청난 제작비를 메꿀 수 있는 건가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네. 충격적이게도 그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도 영상 하나가 벌어들이는 애드센스 수익은 전체 제작비의 10%에서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10%요? 다시 말해 영상 하나를 올릴 때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는 번 돈의 90% 이상을 다음 영상에 재투자하며 마이너스 순이익률을 감소하고 있어요. 와, 제 머릿속에는 지금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이건 마치 손님이 매일같이 줄을 서서 먹는 초대박 맛집인데 팔 때마다 최고급 캐비어나 트러플 같은 비싼 재료비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나는 식당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아니, 아무리 세계 1위라고 해도 팔 때마다 손해를 본다면 도대체 왜 이런 미친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걸까요? 그냥 제작비를 좀 줄이면 안 되나요? 줄이는 순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잊혀지기 때문이죠. 현대의 시청자들, 즉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의 심리적 역치. 네, 다시 말해 이 영상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기준점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미스터비스트는 시청자가 단 1초라도 지루함을 느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압도적인 자본을 화면에 쏟아붓는 겁니다. 아, 승자 독식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입해야 하는 한계 비용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제작비의 15%밖에 안 되는데 대체 어떻게 파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린빌에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그 거대한 회사를 유지하는 진짜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그가 얼마나 천재적인 사업가인지 드러납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 축은 바로 다국어 페세로프의 구축입니다. 다국어 페세로프요? 네, 그는 2026 크리에이터 생존 치트키로 불리는 AI 더빙 기술을 완벽하게 해킹했습니다. 과거에는 채널을 언어별로 따로 만들었지만 아, 예전엔 미스터비스트 한국어 채널, 스페인어 채널 이렇게 다 따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하나의 영상에 스페인어, 힌디어, 한국어 등 수십 개의 오디오 트랙을 입혀서 전 세계에 동시 송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300만 달러짜리 고비용 영상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미국 시청자에게만 보여줬다면 이제는 영상은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언어만 AI로 싹 바꿔서 전 세계의 광고주들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뜻이군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이게 완벽한 형태의 규모의 경제 달성 방식이라는 겁니다. 영상 제작비, 즉 고정비는 300만 달러로 동일하게 묶어둔 채 수익 경로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경로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글로벌 자본주의의 단가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한다는 점이에요. 단가 차이요? 자료를 보면 국가별 유튜브 광고 단가, 즉 CPM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1000회 노출당 20에서 42달러 수준인데 와, 꽤 높네요. 네, 그런데 한국은 10에서 22달러, 인도는 1.5에서 4.5달러에 불과하죠. 똑같은 시간을 들여 미국 시청자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 어차피 똑같은 10분짜리 영상을 보여준다면 미국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게 수익 면에서 압도적이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비스트는 선택을 하는 대신 모두를 가집니다. AI 더빙을 통해 미국의 높은 CPM 수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도나 남미의 수억 명의 시청자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트래픽까지 싹 다 긁어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보실 때 한국어 더빙이 입혀진 해외 크리에이터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그냥 친절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다 치밀하게 계산된 글로벌 트래픽 싹쓸이 전략이었던 거네요. 철저한 비즈니스죠. 그럼 한국 크리에이터들도 좁은 내수 시장에서 한국어만 고집할 게 아니라 무조건 AI 더빙을 도입해야만 이 규모의 경제에 올라탈 수 있다는 뜻인가요? 플랫폼도 그걸 권장하고 있고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AI 더빙 도입 교육 채널의 수익이 50%나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죠. 50%나요? 대박이네요. 문제는 자본이 있는 대형 채널들이 이 AI 기술을 먼저 도입하면서 전 세계의 트래픽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수익 격차를 더 극심하게 벌리는 레버리지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AI 더빙으로 조회수를 전 세계 단위로 뻥튀기라는 데 성공했다고 쳐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결국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만으로는 적자잖아요. 네, 근본적인 한계죠. 게다가 구글이라는 남의 땅, 즉 플랫폼 안에서 장사한다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이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한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미스터비스트는 유튜브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두 번째 전략, 바로 수직적 통합과 대체 불가능한 IP 구축을 꺼내들었습니다. 수직적 통합이요? 그는 애초에 유튜브 애드센스로 돈을 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튜브는 돈을 버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거대한 무료 광고판이자 시청자를 자신의 비즈니스로 끌어모으는 깔때기였던 겁니다. 아, 깔때기요. 그래서 자신의 초콜릿 브랜드인 피스터블스 같은 F&B 사업을 시작한 거군요. 단순히 조회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시청자를 직접 구매자로 전환시킨다? 맞습니다. 영상 안에 엄청난 세트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피스터블스 초콜릿이 등장하죠. 시청자는 그걸 보고 마트에 가서 초콜릿을 삽니다.
2025년 피스터블스의 연매출이 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와, 2억 달러요? 유튜브 광고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죠. 산티나는 홈쇼핑처럼 팔지 않고 컨텐츠 자체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전 세계 팬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들었군요. 네, 나아가서 대체 불가능한 IP를 구축해 플랫폼 종속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 최근에 아마존 MGM 스튜디오랑 계약한 거 말씀이시죠? 네, 2025년에 1억 달러 규모의 비스트 게임즈 제작 지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구글 눈치만 보는 유튜버가 아니라 전통 미디어와 대등하게 협상하는 디지털 군주로 거듭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직적 통합이나 거대 자본 계약은 상위 0.001%만 가능한 일 아닌가요? 평범한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것은 플랫폼 자본주의의 차가운 본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플랫폼 자본주의요? 여러분, 플랫폼은 인프라만 제공할 뿐 영상이 흥행에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와 빚은 100% 크리에이터가 집니다. 그러면서도 플랫폼이 수익의 55%를 가져간다는 룰은 변하지 않고 심지어 그 허들은 매년 높아지고 있죠. 주는 대로 받아야 하니까요. 네, 일반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이 주는 광고 배분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외부 수익원, 즉 자체 브랜드나 직접 판매 구축이 왜 필수적인지를 미스터비스트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고 독립하지 않으면 결국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로 쓰이다 버려진다는 거군요. 그런데 미스터비스트처럼 자신만의 국가를 세우지 못한 대다수의 크리에이터에겐 2026년 유튜브 생태계는 더욱 가혹한 서바이벌 게임으로 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룰이 그 알고리즘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뒤집혔죠. 2024년까지만 해도 유튜브 알고리즘의 핵심 가중치는 시청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영상을 보게 만드느냐였죠? 또 점수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보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의 재방문율과 품질 클릭 비율, 즉 QCR이 중요해진 거죠. 잠깐, 품질 클릭 비율이요? 그냥 클릭하면 클릭이지 품질 클릭은 뭔가요? 여러분, 썸네일 보고 홀린 듯이 눌렀는데 내용이 허접해서 3초 만에 뒤로 가기 누르신 적 있죠? 엄청 많죠. 낚였다 싶으면 바로 끄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낚시질을 해도 시청 시간이 조금 쌓이면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반 7초 이내에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이탈하면 알고리즘이 해당 채널을 마치 바이러스 복균자처럼 격리 처분해버립니다. 클릭베이트의 종말이죠. 와, 격리요. 아예 노출을 차단해버린다는 거네요. 거기에 7월 15일에 발표된 이노센틱 컨텐츠 정책 업데이트도 엄청났잖아요. 맞습니다. 대량 생산된 저품질 AI 정상들의 수익 창출이 무더기로 박탈된 사건이죠. 얼굴도 없이 무료 스톡 영상에 AI 목소리만 조잡하게 입힌 그 공장형 채널들이 다 날아간 거네요. 구글이 갑자기 왜 이렇게 콘텐츠 품질의 칼을 빼든 걸까요? 광고주들 때문입니다. 광고주들이 영혼 없는 가짜뉴스나 저품질 데이터 옆에 자신들의 브랜드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니까요. 이걸 듣고 있으니 저는 무기경쟁이라는 비유가 딱 떠오릅니다. 시청자 눈높이에 맞추고 깐깐해진 알고리즘에서 살아남으려고 다들 고해상도 카메라 사고 전문 편집팀 고용하고 화려한 사트를 짓잖아요. 수학 체감의 법칙에 빠지는 거죠. 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비싼 최신 무기를 사들이는데 결국 모두가 똑같이 강해지니까 파이는 그대로인데 비용만 치솟습니다. 자료 보니까 제작 단가는 2024년 대비 20에서 30%나 올랐는데 광고 단가는 그대로더라고요. 순이익률이 곤두박질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하죠. 결국 이 무기 경쟁에서 이익은 무기상인 플랫폼만 챙기는 꼴이네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네요. 구글은 왜 이런 수익 구조를 짰을까요? 글쎄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구글의 2025년 자본 지출, 즉 캐펙스가 무려 1,300억 달러였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그 엄청난 빚을 누군가는 갚아야. 네, 플랫폼은 이 천문학적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 알고리즘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높은 효율의 상업적 콘텐츠 생산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섭네요. 오늘 분석한 자료에서 도출된 크리에이터 생존 전략 3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부분이죠. 첫째, 단순 조회수에 매달릴 게 아니라 플랫폼 외부의 수익원, 즉 고객 자산을 확보해라. 둘째, AI 더빙을 통해 한국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로 진출해라.
네, 셋째는 AI를 주인이 아닌 생산 도구로만 활용해서 인간적인 매력과 독창성을 더해라. 이거죠.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비단 유튜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나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플랫폼이나 단일한 직장에만 당신의 수익을 100%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미스터비스트처럼 나만의 비즈니스 해자를 구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외부 환경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만의 성벽을 쌓는 게 중요하죠.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자료에 나오지 않은 조금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오, 어떤 상상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미스터비스트가 아마존과의 계약을 넘어서 자신만의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고 수억 명의 충성 시청자들을 유튜브에서 완전히 데리고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겠는데요. 인프라 성벽을 높게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600억 달러 규모의 이 유튜브 제국은 그들의 가장 거대한 무임금 최고급 노동자가 떠났을 때 과연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과 크리에이터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되겠네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딥다이브였습니다.